그럼 지금부터 당군에 관한 이야기를 조금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당군 조선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광대한 소위 만주 지역의 땅을 지배한 것처럼 생각하지만, 그 시대는 오늘날 우리 역사적 관점에서 볼 때 신석기 시대에서부터 정동기 시대 정도에 해당되기 때문에 아직까지 그렇게 강력한 어떤 정치체가 출현하기 전 단계의 시기입니다. 특히 신석기 시대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도 이제 농경이 겨우 시작되는 그런 단계이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한 것처럼 고조선이 아주 만주의 광대한 영역을 지배한 것으로 생각하는 것은 역사적 진실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당시에는 당군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이제 단위 정치체의 수장 정도로 생각할 수가 있겠고, 그런 단위 정치체가 각 지역마다 이렇게 산재하면서 그들 간에 어떤 그런 연합되어 있는 그런 정도의 아주 느슨한 그런 결합된 정치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는 것이 당군 조선을 제대로 또는 정확하게 이해하는 그런 방법이 될 것입니다. 다음에는 원효선임에 관한 내용을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원효선임은 해골물을 마시고 깨우침을 얻었다. 다시 말하면은 해골물을 마시고 나서 일체유심조, 모든 것은 마음에 달려있다라는 그런 깨우침을 얻었다라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지만, 정말 그 원효 스님이 그 해골물을 마시고 깨우침을 얻었을까? 이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의문이 있습니다. 사실상 그 원효 스님이 의상 스님과 함께 중국으로 유학을 가서 당나라의 현장 스님으로부터 새로운 불교 사상을 배우고자 시도를 했지만, 사실상 의상 스님은 중국으로 갔으나 원효 스님은 중국으로 가지를 못했습니다. 그 즈음에 원효 스님이 의상과 함께 이제 바닷길로 소위 중국으로 이제 가려고 했으나,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어느 이제 그 동굴 속에 머무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동굴은 사실상 알고 보면 동굴이 아니라 무덤 속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무덤 속에서 해골 옆에서 잠을 자게 되었는데, 이제 그것을 이제 그 다음 날에 이제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첫날에는 동굴인 줄 알고 잤다가, 두 번째는 무덤인 줄 알고 잘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막상 잠을 자려고 하니 정말 많은 그 귀신들이 자기를 애워싸고 정말 이렇게 방해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게 되고 두려움에 떨게 되는 그런 사실이 문헌에 전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원효 스님은 자기의 생각을 하기에 따라서, 마음 먹기에 따라서 어떤 그런 편안함과 어떤 그런 또 두려움이 생긴다는 것을 알게 된 거죠. 다시 말하자면은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모든 것이 결정된다는 그런 것을 분묘와 동굴이라고 하는 모티브를 통해서 찾을 수가 있는데, 일반 사람들은 통상 해골물을 마시고 마치 깨달음을 얻은 것처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상상은 가능하지만 그런 사실은 역사 속에서는 나타나지 않는다. 그만큼 원효 스님은 마음의 중요성을 굉장히 강조했고, 결국에는 나중에는 요습 공주와 혼인을 해서 소위 이제 설총이라는 아주 신라의 유명한 인물을 낳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원효 스님의 가장 큰 어떤 그런 목표는 중생을 어떻게 구제할 것인가, 중생을 제도하는 것이 가장 큰 목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원효 스님이 해골물을 마셨느냐 안 마셨느냐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깨달음을 어떻게 얻었느냐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허준 선생에 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허준이라는 분은
잘 알다시피 동의보감의 저술자로서 그야말로 아주 유명한 조선시대 의학자입니다. 그런데 막상 우리가 알고 있는 역사적 사실은 소설 동의보감이라든가 드라마를 통해서 허준을 많이 알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그 속에서 알고 있는 허준에 관한 내용들은 굉장히 그 허구에 가까운 내용들이 많다는 사실입니다. 사실상 허준의 스승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산청 지역의 유이태라는 분은 사실은 허준 시대에는 살고 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산청 지역의 유명한 의사였던 유이태라는 분은 허준이 살고 있던 시기보다 훨씬 뒤에, 한 100년 뒤에 조선시대 숙종 무렵의 인물이었고, 허준의 스승으로서 말할 수 없는 분이라고 말할 수 있고요. 사실상 어떻게 보면은 허준 선생의 어떤 성장지, 허준 선생이 태어나서 성장한 곳은 지금의 전라남도의 영광, 해남 요 일대가 아닌가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허준 선생의 스승은 과연 누구였을까? 오히려 이 소설 동의보감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아주 이렇게 굉장히 반대 세력이라 할 수 있는 양해수, 양해수라는 인물이 등장하게 되는데, 오히려 그 당시 의였던 양해수는 어떤 면에서 가장 훌륭한 의사였고, 또 한편으로 허준 선생을 소위 그 당시 의술을 가리켰던 그런 분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죠. 그만큼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허준 선생에 대한 어떤 정보가 사실상 역사적 진실과는 상당히 거리가 있다. 이런 점을 이번 기회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그 역사의 내용을 통해서 잠깐 우리가 알아야 될 내용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과연 이제 개인적인 측면에서 행복을 찾는 것이 뭐겠느냐라고 생각을 해본다면, 이것은 하나의 어떤 그 지혜를 갖는 것이 아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저 개인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저가 행복을 찾을 수 있는 길이라고 하는 것은 여밀방일이라고 하는 이런 하나의 어떤 사자성어 속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밀방일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염화 시중의 미소,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은 하나를 들면 하나를 놓을 줄 아는 지혜, 이것이 이제 여밀방일의 지혜라고 말할 수 있는데, 모든 인간은 모든 것을 다 갖고 싶지만 세상 모든 것을 다 가질 수는 없다고 생각이 들고, 하나를 가지면 하나를 놓을 줄 아는 그런 지혜 속에서 자기의 소소한 행복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그렇다면 이 여밀방일의 지혜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떤 욕망, 욕심, 이것을 내려놓을 줄 아는 그런 지혜를 말하는 것이고, 그런 만큼 우리가 그걸 통해서 아주 자신의 행복을 점점 찾아갈 수 있을 것이라 여겨집니다. 예, 감사합니다.